2024년 5월 강원도 제12보병사단에서 한 훈련병이 과도한 군기 훈련 중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25년 전 똑같은 일이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2024년 5월 28일 저녁 서울 강북구의 한 작은 편의점에서 박철수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평범함을 추구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TV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그의 평온한 일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과도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해 훈련병은 완전 군장 상태로 1.5km를 반복해서 뛰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철수의 손에서 컵라면이 떨어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밝혀졌으며 함께 훈련을 받던 동료들이 피해자의 이상 증세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니야. 설마. 또. 그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99년 논산 육군훈련소. 자신이 부중대장으로 복무했던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2014년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의 배경에도 집단 따돌림과 가혹행위가 있었고 같은 해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역시. 제발 그만해. 그만해. 박철수는 급하게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귓가에서 울리는 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25년 전 이준호라는 19세 훈련병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부중대장님, 저 정말 아파요. 도와주세요. 당시 철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었습니다. 꾀병 부리지 마. 계속해. 편의점 문이 열리며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 좋은 소식이 또 나왔네요. 요즘 군대 애들이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은지. 네. 그러게요. 우리 손자도 내년에 군대 가는데 걱정이에요. 사장님도 군대 다녀오셨죠? 옛날에는 어땠나요? 박철수는 할머니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도 비슷했어요. 그래도 요즘보다는 나았겠죠?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테고. 없었다고? 할머니, 2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할머니가 떠나고 나서 철수는 혼자 편의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연속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9년 이준호 사건. 당시 언론에는 훈련 중 안타까운 사고라고만 보도되었습니다. 2014년 임병장 총기 난사. 5명의 동료를 죽이고 자신도 생포된 충격적인 사건. 2014년 윤일병 폭행 사망. 선임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목숨을 잃은 사건. 그리고 2024년 제12사단 사건. 왜 25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지?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거야? 철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집단 따돌림, 가혹행위, 관심병사 관리 부실,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조직의 모습. 특히 임병장 사건을 떠올리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준호가 그때 살아남았다면 집단 따돌림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임병장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제12사단 사건 피해자 아버지 2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며 제보 요청. 뉴스 인터뷰 영상이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제 아들만이 아닙니다. 임병장도 윤일병도
그리고 더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혹시 2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연락 주세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25년 전. 25년 전 일을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박철수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1999년 논산훈련소 사망 사건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작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훈련 중 사고사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작은 기사에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준호 훈련병 19세 훈련 중 안타깝게 순직.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아버지의 이름. 이성민 당시 50세, 농업. 이성민. 지금은 75세가 되었겠네. 25년 동안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겠구나. 철수는 더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성민이라는 사람이 25년간 꾸준히 아들의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2010년, 2014년 임병장 사건 때, 2019년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준호 훈련병 아버지 이성민 씨는 아들이 왜 죽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있었지만 당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오고 있다. 25년간 혼자서 싸워왔구나. 그 아버지가. 철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25년간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아버지는 25년간 진실을 찾기 위해 혼자서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다른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 25년간 반복되는 군 사망 사건의 구조적 문제 지적.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군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관련 사망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거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집단 따돌림, 관심병사 관리부실, 상급자의 가혹행위 방관, 그리고 사후 은폐 시도 등 거의 동일한 패턴. 맞아.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철수는 편의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현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만약 자신이 25년 전에 용기를 냈다면, 이준호의 죽음이 제대로 조사받았다면 임병장 사건도, 윤일병 사건도, 지금의 제12사단 사건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편의점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철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제12사단 사건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성민이라는 이름도 보였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린 그 아버지에게 내가 뭔가 말해줄 수 있을까? 박철수는 처음으로 25년 만에 자신이 저질렀던 일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25년간 침묵해온 남자가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고백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박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위층 원룸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25년간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15일. 그날이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정확히 기억해보자.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25년 전의 논산 육군 훈련소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31살이었던 박철수 중위는 신병교육대 부중대장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했던 그는 강한 군대, 강한 훈련병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해 7월 신병 7기가 입소했습니다. 그 중에 이준호라는 19세 훈련병이 있었습니다. 부중대장님, 이준호 훈련병이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적응을 못한다는 거지? 밤에 자주 울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며 다른 훈련병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래. 며칠 지나면 적응할 거야. 하지만 이준호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이준호를 시골 촌놈, 느림보라고 놀렸습니다. 이준호는 경상도 사투리를 썼고 다른 아이들보다 반응이 느렸으며 자주 향수병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준호가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부중대장님, 저 집에 갈 수 없을까요? 집에? 훈련이 끝나면 갈 수 있지. 아니요. 지금요. 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남자가 그게 뭐냐? 다른 애들이 저를 너무 괴롭혀요. 제발. 그때 나는 뭐라고 했지? 철수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대답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이준호, 남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군대는 단련의 장이야. 힘든 걸 견뎌내야 진짜 남자가 되는 거고. 하지만 부중대장님, 저는 집에 가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아들이 군대 적응 못해서 도망쳤다고. 이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계세요. 농사일만 하시면서 저 공부시키느라. 그럼 더욱 견뎌야지. 아버지를 실망시킬 거야? 그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준호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집단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이준호를 관심병사라고 부르며 더욱 노골적으로 따돌렸습니다. 야, 이준호. 왜 맨날 울고 있어? 아니에요. 안 울었어요. 거짓말. 어젯밤에도 울었잖아. 남자가 왜 이렇게 유약해? 맞아. 이런 놈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 소대장들도 이준호를 문제 훈련병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수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중대장님, 이준호 때문에 소대 분위기가 영 안 좋습니다. 어떻게? 다른 애들까지 의욕이 떨어져요. 저런 약한 애 하나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확실하게 정신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교육. 그게 바로 가혹행위의 시작이었어. 며칠 후 이준호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훈련 중에 쓰러진 것입니다. 부중대장님, 이준호가 또 쓰러졌습니다. 또, 이번에는 뭐야? 구보 중에 갑자기 주저앉더니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에 보냈어? 군의관이 보니까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 꾀병인 것 같다고. 철수는 화가 났습니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이준호 때문에 자신의 평가도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내가 직접 교육하지. 그날 오후 철수는 이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대장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이준호, 너 이제 정신 좀 차려야겠어. 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훈련병들한테도 나쁜 영향 끼친다. 알겠어? 죄송합니다. 사과할 게 아니라 행동을 바꿔야지. 오늘부터 특별 훈련 받아. 이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별 훈련이요? 응. 정신력 강화 훈련. 다른 애들 수준에 맞출 때까지 계속할 거야. 그날부터 이준호에 대한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호, 왜 이렇게 느려? 죄송합니다. 숨이
숨이 너무 차요. 숨이 차다고.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군인이 될 거야?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안 돼. 끝까지 해. 다른 훈련병들이 쉬는 시간에도 이준호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오리걸음, 그리고 완전 군장을 메고 운동장 뛰기. 훈련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철수와 소대장들은 이준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연병장에서 특별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완전 군장 메고 운동장 10바퀴. 부중대장님, 저 정말 힘들어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만 변명하고 해.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겠어? 이준호는 완전 군장을 메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바퀴를 돌고 나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중대장님, 저 정말 안 되겠어요. 어지러워요. 계속해. 정신력으로 견뎌내야 해. 이준호는 계속 뛰었습니다. 하지만 5바퀴를 돌 때쯤 그의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부중대장님, 이준호가 이상해요. 다른 훈련병이 외쳤습니다. 뭐가 이상해? 얼굴이 너무 빨갛고 비틀거려요. 철수가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또 꾀병이야. 계속하라고 해. 하지만 계속하라고. 이준호는 몇 걸음 더 뛰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준호. 소대장이 달려가서 이준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부중대장님, 큰일 났어요. 그때서야 철수도 달려갔습니다. 이준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빨리 의무실로. 이준호는 의무실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습니다. 3시간 후 이준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내가 멈췄어야 했는데, 이상하다고 할 때 바로 멈췄어야 했는데, 25년 전 그날 밤 철수는 중대장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중대장님, 이준호가 알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훈련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갑자기 별다른 전조 증상 없이?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훈련병이 이상하다고 했던 것을 말할 것인가? 네. 갑자기였습니다. 알겠어. 사고 보고서는 내가 작성할게. 너는 다른 훈련병들 관리나 신경 써. 며칠 후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훈련 중 안타까운 사고사였습니다. 이준호의 아버지 이성민이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전달된 것은 아들이 훈련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안타깝게 순직했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정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이성민이 물었습니다. 네. 평소에 건강했는데 갑작스럽게. 중대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철수는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성민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앞에서 평범한 농부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그날 이후 그는 군대를 제대하고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의 죽음은 그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4년 임병장 사건을 봤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임병장도 이준호처럼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관심병사였지만 제대로 관리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이준호가 살아남았다면,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았다면, 혹시 임병장처럼 그 생각을 하니 더욱 끔찍했습니다. 자신이 25년 전에 이준호를 제대로 보호했다면, 그리고 그 사건이 제대로 조사받았다면 이후에 비슷한 사건들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제12사단 사건 관련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25년 전 비슷한 사건 제보 요청. 그 아버지한테 내가 뭔가 말해줄 수 있을까? 아니,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진실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처벌받을까요? 평범하게 살아온 지난 25년이 무너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박철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편지부터 써보자. 익명으로라도. 이성민 씨한테 이준호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자. 그는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25년간 침묵해온 남자가 처음으로 진실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첫 줄부터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25년 전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그 죽음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박철수는 여전히 백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구겨진 편지지가 쓰레기통에 쌓여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철수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이성민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를 그리워하며라는 제목의 블로그였습니다. 25년간 이성민이 올린 글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매년 준호의 기일마다 올리는 추모글, 군 사망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올리는 호소문,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끝없는 글들. 2014년 7월 마이너스 또 다른 군 사망사고를 보며 철수는 그 글을 클릭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임병장이라는 젊은이가 동료들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그 젊은이도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네요. 우리 준호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준호가 살아남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었을까요? 25년이 지났는데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성민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일병 사건을 보며 마이너스 2014년 8월 또 다른 젊은이가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준호와 똑같은 나이였어요. 그 아이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우리 준호 때도 분명히 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 수 없어서 25년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한 아버지가 겪은 고통이 너무 생생하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침내 펜을 들었습니다. 이성민 어르신께 먼저 뒤늦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5년 전 준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썼다가 지웠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이성민님께 제12사단 사건을 보며 25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것도 지웠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철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준호 아버님께 어르신의 블로그를 읽고 용기를 내어 편지를 씁니다. 저는 25년 전 어르신의 아들 준호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아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가능하시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익명의 편지로 죄송합니다만
아직 용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르신께서 혼자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9876-5432.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정말 보내도 될까요? 철수는 이성민의 블로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25년 전과 똑같은 주소였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체국까지 가서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편의점으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영업을 시작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오가는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계산을 틀리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 네. 잠을 못 잤어서요. 요즘 뉴스 때문에 많이 우울하시죠? 저도 그래요. 군대 간 아들들 생각하면. 그 말에 철수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자신은 25년 전 다른 사람의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편지 보내신 분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준호를 아시는 분이세요? 네. 25년 전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성민의 간절함이 전화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아니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정말이세요? 여기까지 오시겠다고요? 네. 이번 주말에 하동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5년 전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이 그때 부중대장이었고 이준호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진실을 기다려온 한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는 이제 답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하동으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준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25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것들을 꺼내놓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서울역에서 하동행 기차에 몸을 맡긴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3시간 30분의 여행 끝에 그를 기다리는 것은 25년간 아들의 진실을 찾아 헤매난 아버지였습니다. 기차가 경상남도로 들어서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준호가 자랐을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하동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철수의 이름이 적힌 종이일 것입니다. 이성민 어르신이세요? 철수가 다가가자 노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25년간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이성민의 얼굴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여전히 총명해 보이는 눈빛,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과 구부정한 어깨. 차가 있습니다. 집으로 모실게요. 오래된 소형 트럭이었습니다. 이성민은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았고
철수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군대에서는 갑작스런 사고라고만 했는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어떤 점이 이상하셨나요? 준호는 원래 건강한 아이였어요. 농사일도 잘 도와주고 체력도 좋았는데 갑자기 훈련 중에 쓰러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철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성민의 집은 단층 슬레이트 지붕집이었고 마당에는 고추와 배추가 말려지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이 좀 낡았지만 집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25년 전 멈춰버린 시간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이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진, 고등학교 졸업사진, 어린 시절 사진들. 준호 사진입니다. 이성민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부모 말도 잘 들었고 군대 가기 전까지는 걱정 한 번 끼친 적이 없었거든요. 철수는 사진 속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19세의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준호가 군대 가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성민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꼭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돌아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이성민이 차를 우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2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봤어요. 기자들, 군인권 단체 사람들, 국정감사할 때 국회의원들도. 하지만 모두 겉핥기식이었어요. 정작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철수는 찻잔을 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르신 것 같아요. 편지에서 준호가 마지막까지 아버지 걱정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 아신다는 건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철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이성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네. 저는 그때 부중대장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성민은 찻잔을 내려놓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부중대장. 그럼 당신이 우리 준호를. 죄송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성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정말 어떻게 죽은 거예요? 준호는 갑작스런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별 훈련을 받던 중이었어요. 다른 훈련병들과 적응하지 못해서 저희가 따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특별 훈련이요? 가혹한 훈련이었습니다. 완전 군장을 메고 뛰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준호가 힘들다고 해도 계속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운동장을 10바퀴 뛰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중간에 힘들다고 어지럽다고 했는데 저는 꾀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이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진 거군요. 네. 5바퀴를 돌고 나서 다른 훈련병이 이상하다고 말했는데도 저는 계속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그대로. 철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성민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고 한참을 서 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부중대장님, 저 정말 아파요.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꾀병 부리지 말고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이성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우리 준호가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아프지는 않았을까, 무서워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젊었고 무지했고 군대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준호 같은 아이들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제가 준호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성민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나요? 다른 간부들은 진실을 숨겼습니다. 사고 보고서에는 갑작스런 사고라고만 기록했어요. 저도 그때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왜요? 무서웠어요. 제 앞날이 걱정됐고, 조직에서 밉보일까봐. 철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어르신께서 혼자 진실을 찾아 헤매게 만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성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철수는 놀랐습니다. 25년 만에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준호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르신,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분노도 있고 원망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이성민이 이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모르겠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우리 준호가 마지막에 고통스러워했는지 무서워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도 그때는 젊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와서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성민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에요? 왜 25년 만에? 제12사단 사건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25년 전 준호 일과 그리고 임병장 사건, 윤일병 사건 모두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과거의 진실부터 밝혀야 한다고. 이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 두 사람은 이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한 젊은 생명 앞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5챕터 돌이킬 수 없는 순간. 하동에서 서울로 돌아온 지 3일 후 박철수는 편의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성민과의 만남 이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편의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철수를 보자마자 씩 웃었습니다. 박철수 맞지? 네. 누구시죠? 나 기억 안 나. 정은영이야. 25년 전 논산에서 같이 근무했잖아.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은영은 25년 전 당시 소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준호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정은영? 맞아. 반갑다 철수야.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정은영은 편의점을 둘러보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미있는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누군가가 25년 전 이준호 사건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더라. 혹시 너 아무것도 모르지? 철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다는 말인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 모르는구나. 그럼 됐고. 정은영이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너 요즘 옛날 생각 많이 나지? 제12사단 사건 보니까
그냥 뉴스로만 봤는데요. 그래. 나는 보자마자 딱 생각나더라. 25년 전 그 일 말이야. 그때 우리 모두 입단속한 거 기억하지?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지금 와서 그때 일을 들춰내려는 바보는 없겠지? 25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야. 정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특히 그때 책임자였던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할 텐데. 안 그래? 저는, 아, 맞다. 너도 그때 부중대장이었지. 그럼 더욱 조심해야겠네. 정은영이 음료수 값을 내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오래된 친구로서 조언 하나 해줄게. 25년 전 일은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그걸 들춰봤자 아무도 좋을 게 없어. 특히 너 같은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너도 알잖아. 그때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지. 당시 책임자들 말이야. 정은영이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요즘 검찰이 과거군 사건들 다시 수사한다던데. 공소시효도 없어진 사건들이 많다고 하더라. 조심해라, 철수야. 정은영이 나간 후 철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철수는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정은영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 사망사건 재수사라고 검색하니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검찰, 과거군 사망사건 전면 재수사 방침. 공소시효 폐지로 25년 전 사건도 수사 가능. 군인권센터, 과거 은폐된 사건들 제보 접수.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과거 사건들이 다시 조사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성민의 전화였습니다. 철수 씨,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군인권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군인권센터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 그건. 철수 씨도 그날 현장에 계셨으니까 증언을 해주시면. 어르신, 잠깐만요. 철수는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증언을 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그래야 진짜 진실이 밝혀지는 거 아닌가요? 이성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과거의 잘못된 일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해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성민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저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준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을 여는데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 맞나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권센터 김미영 변호사입니다. 철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민 씨께서 25년 전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준호 훈련병 사건에 대해서요. 김미영 변호사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제로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성민 씨께서 25년 동안 진실을 찾아 헤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철수는 명함을 받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다만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김 변호사가 나간 후 철수는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군인권센터 김미영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25년 전처럼 다시 침묵할 것인가. 하지만 이번에는 25년 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성민이라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12사단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침묵은 더 많은 비극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25년 만에 박철수는 진정한 용기를 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철수가 군인권센터에 전화를 걸어 증언 의사를 밝힌 지 이틀 후 그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편의점에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거칠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박철수 씨죠? 네. 누구시죠? 우리는 정은영 씨가 보냈어요. 잠깐 얘기 좀 해요. 한 남자가 편의점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얘기하자고요. 밖에 나가서. 철수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두 남자를 따라 편의점 뒤편으로 갔습니다. 박철수 씨, 요즘 이상한 일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무슨 말씀인지. 군인권센터에 전화했다면서요? 25년 전 일로.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은영 씨가 친구로서 마지막 경고를 보내신 거예요. 그만하라고. 저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군인권센터에 다시 전화해서 증언 취소하세요. 다른 남자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이 무서우니까.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철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오늘 저녁까지 연락주세요. 정은영 씨 번호 아시죠? 두 남자가 떠나고 나서 철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5년 전에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조직의 압력, 은밀한 협박, 그리고 침묵의 강요. 편의점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고 계산을 여러 번 틀렸습니다. 오후 3시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은영이었습니다. 철수야, 내 친구들이 다녀갔지? 정은영 씨,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친구로서 충고해주는 건데. 정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철수야, 너 지금 뭘 하려는지 알아? 25년 전 일을 다시 들춰내려고? 진실을 말하려는 거예요. 진실? 웃기는 소리 하네. 25년이 지났는데 무슨 진실이야? 이준호라는 아이가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그때 다 끝난 일이야. 공식적으로 사고사로 처리됐고 모든 게 끝났어.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25년 동안 진실을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뭐, 내가 나서서 영웅놀이 하려고? 영웅놀이가 아니라 책임을 지려는 거예요. 정은영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책임? 철수야, 너 혼자만 책임지려고?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이 너 혼자였어? 그렇지만 나도 있었고 중대장도 있었고 다른 소대장들도 있었어. 모두가 같이 결정한 일이야. 정은영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너 혼자만 나서서 모든 걸 폭로하려고? 다른 사람들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철수야, 마지막 경고야. 오늘 밤 12시까지 군인권센터에 전화해서 증언 취소해. 안 그러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췄습니다. 25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하면 조직에서 압력을 가했고 결국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 7시 편의점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현관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표시가 없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 집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하동에서 이성민과 만나는 모습까지.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추적당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성민의 전화였습니다. 철수 씨, 안녕하세요. 내일 군인권센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르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어르신, 저 못할 것 같아요. 뭘 못해요? 증언. 증언 말이에요. 이성민이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협박을 받고 있어요. 25년 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제발 입을 다물라고. 협박이요? 감시까지 받고 있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고.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성민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철수 씨, 25년 전에도 이런 식이었나요? 네. 비슷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문 거군요. 죄송해요, 어르신. 저도 용기를 내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해해요. 이성민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 이번에도 포기하면 또 25년을 기다려야 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그들이 왜 이렇게 막으려고 할까요? 네. 진실이 별거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겠어요? 25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이성민의 말에 철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만큼 감춰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 준호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더 많은 진실들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 저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고 군인권센터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성민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지켜보고 있어요. 철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저는 겁쟁이에요. 2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겁쟁이면 어때요? 겁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성민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 내일 군인권센터에 오세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하지만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오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영이 말한 마감 시간인 자정까지 5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증언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든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이준호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19세의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제12사단 사건 피해자의 사진도 봤습니다. 역시 19세였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죽어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7챕터 25년 만의 고백. 자정 5분 전 박철수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은영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증언을 취소하라는 마지막 통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2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침묵하고, 다시 숨기고, 다시 외면하는 삶으로 자정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은영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성민에게였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철수 씨,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내일 군인권센터에 가겠어요. 이성민이 한참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가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군인권센터 앞에서 철수와 이성민이 만났습니다. 이성민은 하동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많이 떨리시죠? 이성민이 철수의 긴장된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25년 만에 진실을 듣게 되니까. 두 사람이 군인권센터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김미영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니죠? 아니요. 끝까지 하겠습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김 변호사 외에도 다른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25년 전 이준호 훈련병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철수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1999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논산 육군훈련소 신병교육대 부중대장이었고 1시간 동안 철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준호가 어떻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가혹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날 오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준호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나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꾀병 부리지 말고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이준호가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3시간 후에 숨졌습니다. 이성민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중대장이 사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사라고 기록했고 모든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당신은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무서웠습니다. 제 앞날이 걱정됐고 조직에서 밉보일까봐. 김 변호사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 구체적인 가혹행위의 내용, 사후 은폐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들. 증언이 끝나고 나서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증언 내용이 공개되면 당신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철수는 이성민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한 아버지가 진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센터를 나오는 길에 이성민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께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에요. 용기를 내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이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은영이었습니다. 받아보세요. 이성민이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너 미쳤구나. 정은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갔다며? 정말로 증언했어? 네. 너 지금 뭘 한 건지 알아? 우리 모두를 팔아넘긴 거야.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 25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진실이라고? 정은영이 고함을 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모두 망하게 생겼어.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지겠어요. 철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25년 전부터 져야 했던 책임이니까. 미친놈. 완전히 미쳤어. 정운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성민이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되세요?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25년간 가슴속에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검찰에서 정식으로 재수사할 것 같고. 이성민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당신도 조사받게 될 거예요. 처벌받을 수도 있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습니다. 25년 전에 이준호를 지켜주지 못한 것, 그리고 그 후에 진실을 숨긴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처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이준호 사건 재수사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나간 것입니다. 25년 만에 밝혀지는 숨겨진 진실. 논산훈련소 은폐 사건 전면 재수사. 뉴스가 나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2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에서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참작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운영과 당시 중대장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도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25년 전에는 은폐할 수 있었던 진실이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철수는 논산훈련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25년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이준호를 비롯한 여러 순직자들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추모비 앞에서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25년 늦었지만 이제야 진실을 말했어. 바람이 불어와 추모비 앞의 꽃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어르신. 저도 준호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추모비를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이곳에서 잃어버린 한 젊은 생명 앞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아버지가 25년 동안 찾던 진실 말이야. 이성민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용기를 내서 모든 걸 말해주셨어. 고마워해야겠다.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제 됐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일까요? 25년간 이어진 진실과 거짓의 고리가 이제야 끊어진 것일까요? 8챕터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의 구원. 6개월 후 박철수는 춘천지방법원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이준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중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으로 징역 3년, 정운영을 비롯한 소대장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철수는 진실 증언을 참작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이성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르신이 더 수고하셨죠. 25년 동안. 이제 정말 끝났네요. 두 사람은 법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달리 이성민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살죠. 25년 만에 마음 편히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에 대해서는 준호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진실을 밝혀줬으니까. 이성민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편의점은 정리해야 할 것 같고, 철수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언론의 관심,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변화. 후회되세요? 아니요. 전혀요. 철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자고 있어요. 몇 주 후, 철수는 편의점을 정리하고 작은 짐을 챙겼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 하셨네요. 할머니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존경스러워요. 철수는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도 했지만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은 강원도의 작은 산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철수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페를 열고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12사단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였습니다. 혹시 박철수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올해 5월에 세상을 떠난 박민준이 어머니예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12사단 사건의 그 피해자 어머니였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25년 전 사건에 대해 증언하신 거. 그녀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아직 상실의 아픔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준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었던 건 당신 때문이에요.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사건이 밝혀지면서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준이 사건은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받을 수 있었고 가해자들도 엄벌받았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 민준이 사건도 25년 전처럼 덮어졌을 거예요.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증언이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민준이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이준호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이준호는 19세의 밝은 모습으로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부중대장님, 이제 괜찮아요. 저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준호야, 미안하다. 이제 용서해도 되죠? 부중대장님도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철수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카페 준호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군 관련 인권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오기도 했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성민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준호 성묘 갔다가 들렀어요. 근처더라고요. 이성민은 카페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곳이네요. 우리 준호도 좋아할 것 같아요. 어르신 덕분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용기를 낸 거죠.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든 산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평범하게. 이성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무엇인가요? 당신을 용서해요.
철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용서한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25년 전 일도 그 후에 숨겼던 것도. 어르신. 처음에는 화도 났고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이성민이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시스템의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도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분명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성민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마을 버스 시간이 있어서.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생각 좀 하고 싶어요. 이성민이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철수 씨 행복하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의 무게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되었고 과거 은폐된 사건들이 줄줄이 재수사되었습니다. 이준호 사건을 시작으로 촉발된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카페 준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수는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일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성민은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끔 카페에 들러 철수와 차를 마시며 준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추억으로.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25년이나 지난 일을 왜 다시 들춰냈느냐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외면하는 곳에서는 미래의 희망도 자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25년간 침묵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코 묻힐 수 없다는, 용서는 가능하다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